오케이?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겠는데 그래도 이거 하고 끝냅시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그 차별받지 않은 권리 기껏해야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는 거 한 30분에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빨리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174페이지 단원의 길잡이 보시면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랍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존재하는 오해와 부당한 차별, 그다음에 이해관계나 목적의 차이 등으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충돌들은 다 조화로운 공존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주장, 경청, 양보와 배려 등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게 곧 말과 글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혹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충돌, 갈등 사항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이나 책을 찾아 참고로 삼는 거고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읽으실 때 그냥 100% 다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혹은 적절하고 쓸모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여러분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독해를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비판과 비난은 다르거든요. 비난은 그냥 무작정 욕을 하는 거고요. 비판은 이 사람이 여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게 피드백까지 주는 게 바로 비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 글이 과연 타당한가? 공정한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설득하기 위한 글을 쓸 때는 독자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글을 설득할 합리적인 주장을 펴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 파트에서 빠졌는데 이렇게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비판적 독해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양쪽이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때는 또 자신의 의사소통 전략을 적절하게 점검하면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기 파트에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7단원 파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시면 이제 설득하는 글이랑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설득하는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필자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을 떠올려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설득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한 사항이 온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냐? 첫 번째, 설득하는 글은 무엇이냐? 문제사항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로 인한 목적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 또한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게 바로 설득하는 글쓰기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장문사항을 분석하면 목적, 예상, 독자, 주제와 같은 장문사항을 분석하고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이고요. 이거는 협상하는 방법이라는데 협상이란 게 일단 무엇이냐라는 건데 협상이란 것은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달라서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한쪽의 손해로 직결될 경우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방법인데요. 일단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협상의 과정 별표 쳐놓고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협상 우리 전체적인 협상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파트가 시작인지 어디 파트가 해결 파트인 건지를 다 찾는 식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협상의 과정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협상의 시작 단계는 그거겠죠. 문제사항을 서로 알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상대방의 목표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목표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요구한다, 저쪽은 이걸 요구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시작 단계고요. 조정 단계는 말 그대로 서로의 목표를 조정해 나가는, 수정해 나가는 단계인데, 참여자들이 문제사항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협상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게 바로 조정 단계고요. 마지막 해결 단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을 하면서 서로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로 해결 단계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 탐색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협상의 전략, 이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구체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그냥 되게 좀 빈틈이 많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면 좀 상대방 측에서 이런 빈틈을 딱딱 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저는 이제 해외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어떤 브라질의 A 선수가 구단에 어떤 걸 요구한 거야. 뭘 요구했냐면, 자기가 여기 이적할 텐데 한 달에 한 번인가 이틀에 한 번씩 집을 사달라 했어. 집을 사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단이 오케이 해줍니다. 너 오케이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 구단이 뭘 사주냐면 레고 집을 사줘요. 레고 집을 사주는데, 그걸 사주면서, 아니, 너가 정확하게 어떤 집인지 말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구체적이지 않은 타협안을 빈틈을 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타협 가능한 협상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갈등이 되는 문제사항과 상대방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양보를 상대방이 어떻게 수용할지, 공동의 이익을 또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예상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쟁점 분석과 문제 해결 파트로 가시면 이제 구체적인 갈등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얘랑 나랑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쟁점의 중요도랑 다를 순서를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쟁점이 바뀌거나 재구성됐음을 인식하면서 유연하게 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거죠. 혹시 여러분들 아마 짤로 많이 보셨을 텐데 4달러죠. 네. 뭐 할 때마다 김두한 씨가 야인시대에서 어디 갈 때 우리는 무조건 4달러 이러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실제 협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바뀌거나 재구성될 수 있으면 시작하면서 좀 유연하게 받아야 되는 게 좋고요. 결론 도출을 위해서 협력하는 방법은 협상 진행, 정보 및 대안 탐색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상충하는 상대방과도 가능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협상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는 뒤에서 파트 7-2 파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77페이지로 가도록 합시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입니다. 이 글의 화자는 그런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받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그냥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제부터 먼저 보시면요, 차별받지 않은 권리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저작을 저술하는 법학자가 쓴 글이다. 이 글에는 헌법상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이 만연한 까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필자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요. 차별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차별철폐 소송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필자의 핵심 주장이 타당한지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이러한 대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혹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보충하여 서술한 필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혹은 그 대안이 실현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자, 이 형광펜 서술상의 특징 5번 형광펜 칠하시고 별표점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이 서술 방식이 문제에 꼭 나올 텐데요. 뭐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 그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차별을 받은 적이 있나? 또 차별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예시가 되게 개인적인 예시가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예시였거든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예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시험 문제 나온 게 바로 이 글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본론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결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서론에서는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본론 첫 번째에서는 그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야 되고 해결 방안을 얘기한 다음에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결론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말한 해결 방안이 잘 된다면 이런 식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는 게 바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 엄청 길진 않아요. 한 3페이지 정도 되다 보니까 한번 그냥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받지 않은 권리. 첫 번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체 공고에 25세 미만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현실의 사례를 들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자의 호기심을 끌고 있는데 이 공고에 따르면 이제 막 26세가 된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더라도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런 제한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자처럼 변형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직도 많다. 이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서 취업의 근원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단 나이에 따른 차별만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성별이나 신체 장애, 종교로 인한 차별이 있는가 하면 단지 B형 감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본론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제도의 차원에서 이런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의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바로 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법을 갖고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앞에서 특징 봤던 구체적인 법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향이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몇 가지뿐만 아니다. 그래서 차별의 요소는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차별 금지에 관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지만 차별은 쉽게 사라지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차별을 막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또 뭐냐면 왜 그럴까라고 해서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 뒤에부터 이제 열거를 시작합니다. 나열을 시작해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쫙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을 입은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차별의 이유를 나열하고 열거했는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다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정착함에 따라 국가 권력의 차별보다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 같은 사적 생활 관계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개인이라면 이런 요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예컨대 예시를 들어줘요.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기초로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공법이 아닌 사법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 되시면 알바 구할 때 좀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꼭 해봤으면 하는 알바가 카페 알바거든요. 카페 알바 되게 재미있는데, 카페 알바를 하려면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네. 잘생기거나 아니면 여자여야 돼요. 은근 이게 심해요. 왜냐면 알잖아? 우리도 아는 게, 어디 카페 알바가 여자인데 이뻐, 그러면 그냥 갑니다. 네, 그냥 가고요. 그 다음 비단 카페 알바뿐만 아니라 제일 심한 게 PC방 알바입니다. PC방 알바로 가시면 남자 알바가 없어요. 거의 다 이쁜 여자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즈니스 때문이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 왜 남자라고 안 뽑아줘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왜 나 못생겼다 안 뽑아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소송을 걸면 카페 주인이거나 아니면 그 PC방 사장님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 자유 아니에요? 내가 누굴 뽑는 건 내 자유지 왜 이걸 차별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마 인생을 계속 살아보시면 좀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좀 더 읽어보시면 뭐라 얘기냐면,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드는데, 그 결과물인 배상액이 기껏해야 수십만 원이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호사 비용은 엄청 비싸요. 네, 변호사 분들이 해보신 거 아시겠지만,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상담이 10분당 얼마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당으로 받지 않아요. 1시간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이 변호사 상담단에 혹시나 사주나 타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도 10분당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 똑같아요. 변호사분들도 10분당 몇만 원, 혹은 10분당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보통 너네 근데 10분 안에 다 얘기를 못 하잖아.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1시간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만 거의 한 60만 원이야. 5, 60만 원 줘야 돼요. 5, 6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분이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 해요. 검토를 해보겠다 하고, 오케이, 이거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면 선임 비용을 또 줘야 되거든요. 생각해봐. 상담하는 데만 60만 원이야. 그게 또 여러분 그 변호사 그 선임 비용을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해요. 이 소송을 준비하려면 몇 시간이 걸린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 시간당으로 돈을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거 하려면 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봐야 돼서 한 100시간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1시간당 한 뭐 만원? 2만원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200만원을 줘야 돼요. 꽤 비싸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이겼어. 근데 손해배상액은 그래 탕탕당 100만원 해봐. 그럼 너네는 돈은 돈대로 썼어. 이기긴 했어. 근데 이게 이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상이 너무 적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뭐 얘기하냐면요. 이게 또 중요하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등 입증 책임이 다 차별 당한 사람, 피해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피해를 받는지 다 얘기해야 되는 게 또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 원고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거 입증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기혼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한다 할 때 오로지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송에서 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은 건 뭐냐면 너무 많다. 사적 생활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야 되는지 좀 밝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힘들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입증을 다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좀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고 배상액이 너무 적고 입증 책임이 다 차별 당한 사람에게 있다.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였고요. 자, 그럼 형광펜 설득하는 글의 특징에서 여기 별표 쳐놓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딱 느낌이 이제 오시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출제하면 여러분들 딱 헷갈리겠죠? 주장의 명료성인데, 명료성이라는 건 딱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장이 뚜렷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타당성이란 것은 당연히 믿을만하고 타당해야 된다. 논리성이란 것은 이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되게 논리적이어야 된다.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이거고요. 표현의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어휘의 선택이나 문장 쓰기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러 분만 쓰는 은어 이런 줄임말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옆에 여기 어휘 어구풀이 있잖아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문제 출제합니다.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출제하기 때문에 어휘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믿기지 않겠지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별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해서 해결책을 이제 말을 해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서의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의식개혁이나 각종 의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했잖아요. 근데 이 해결책이 간단해봐. 말이 안 되죠. 해결책 역시 너무 찾기가 어렵다. 복잡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 형광펜 칠하시면 됩니다. 나는 차별 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 글의 제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얘기하면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차별 금지 소송을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보시면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10만 원이나 할지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가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 돈이 되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 우리의 법 제도에서는 소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이 있던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위에까지 지금 내가 말한 이런 문제점은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공권력, 국가가 나서야 돼 해서 공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받는 이유가 그들이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다라는 겁니다. 돈.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다. 그러니까 지원해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현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의지를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하지만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조사하고 권고밖에 안 돼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이걸 딱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야, 너네 차별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고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을 안 하는 건 어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류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서 직접 소송해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분들도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차별 관련된 그 소송만 감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없으면 차별 관련 소송도 하면서 다른 소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별 관련 소송에 매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이 변호사 분들도 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쪽에서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 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막 뉴스에서 이런 거 차별이래, 이런 거 차별이래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아, 저런 거 차별이구나. 그럼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나도 저런 거 다 했는데 그럼 나도 소송 걸어야지 라는 게 된다는 거고요. 또는 차별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기존 법제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형광펜 건전한 순환 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건전한 순환 구조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의식이 개헌됐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이 없어서 이런 차별이 생겼네. 그래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요. 또 다른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또 다른 차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럼 계속해서 이 법을 수정해 나가면서 고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차별이 점점 줄어지는 건전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오케이? 하나도 안 어렵죠? 너무 쉽습니다. 자, 181페이지.
자, 그래서 쭉 얘기하는 게 이런 부족한 현실을 얘기했다가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전한 순환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학습활동 내용만 빠르게 보시면요. 네, 183페이지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차별금지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과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장이 타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타당하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차별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친구는 문제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을 남발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차별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을 오히려 활발히 전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글의 또 다른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4페이지. 네, 뒤에 보시면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설득하는 글의 특징, 네, 2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잘 체크해 두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보시면요. 네, 이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가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오히려 이렇게 분배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질 거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 정부의 간섭이 심화되고 정부의 간섭이 되게 심해지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실업이 증가되는데 이 실업이 증가되는 피해는 보통 맨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소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 시장 경제 체제는 뭐냐면요, 되게 소극적인 국가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시장이 굴러가는 그걸 놔두는 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아니 적절한 사회 통제가 꼭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얘기하고 있는 게 가는 분배 정책보다는 시장 경제 체제가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간섭이 필요하다. 사회 통제가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여기 짝퉁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장을 담은 글쓰기한 준비 한 번만 보시면, 일단 당연히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사회 문제의 현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을 정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글을 읽은 독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동국고 학생들을 위한 글을 쓴다면 조금 어휘나 이런 걸 좀 쉽게 써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수님들한테 제안하는 그럼 예상 독자를 생각한다면 좀 어려운 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써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독자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논설문을 쓸 때 유의할 점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형광펜 치고, 왜냐면 시험법이 적어요. 시험법이 적기 때문에 정말 이런 짝퉁에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다 뻔한 얘기입니다. 주장이 명료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논거, 증거 혹은 이러한 근거는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타당해야만 신뢰를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혹시 질문?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이거 문제 풀고 한번 또 복습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9페이지부터 181페이지 179, 181 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한 넉넉하게 5분 드릴게요. 일단 179, 181 푸시면 됩니다.
자, 뭐 같이 봅시다. 일단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자, 179페이지부터 179페이지 1번에 O, 그다음 2번에 각종 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무감각 해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1번에 4, 2번에 3, 3번에 5, 4번에는요 좀 긴데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의 제기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되고요.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절감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되게 되고 새 법의 한계에 부딪히면 또 다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식으로 건전한 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보시면요. 1번에 틀린 이유는 변화 과정을 설설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 2번에 일상화될 경우 어떤 위험이 생긴다.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차별이 일상화된다면 이런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또 소극적인 시민의식이 아니라 비용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비용이 걸림돌이 되는 거, 3번에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던 기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셔서 188페이지 보고 한번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간단하게 보시면 이 글은 논설문으로 성격은 비판적, 논리적, 설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제재는 바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런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은 원인과 이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징, 서술상 특징 꼭 다 알고 있으랬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뒤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구체적 법 조항을 근거로 내용의 정확성과 주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거였고요. 네, 글의 구성도 꼭 기억해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서론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종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과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본론 1에서는 문제의 원인, 세 가지 이유를 말했죠. 사적 경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애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크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우리에게,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본론 2에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소송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지원해주고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글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장, 다양한 차별이 있다 하는데 그래서 신입사원 이런 거 등등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발견 가능한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얘는 차별행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거 컬러인가요? 너네도 컬러 아니야? 여기 앞에 파트 182페이지 혹시 이거 컬러 나왔나요? 왜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책이 이상해. 너네 98페이지 도요새 파트 보잖아? 이거 컬러다? 오. 근데 또 웃긴 게 그 앞에 92페이지는 컬러가 아니다? 이게 이상한 건 아니면 이게 프린트를 한 곳에서 뽑았을 텐데
아 그래 이참에 얘기는 컬러가 좀 좋은 거다. 비싼 거 아니야? 컬러가 좀 나. 아 왜냐면 가격은 2배일걸? 원래 흑백이 한 50원이고 컬러가 한 80원에서 100원인가? 아 그 고민을 했거든. 컬러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전체 250페이지를 다 컬러는 힘들더라고. 여기 있는 본문 파트만큼은 컬러로 하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이미 이렇게 나왔지만 내년 4월에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에 네 2학년 1학기 중강 때는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컬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뒤로 쭉 가고요. 그래도 지금 7-1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7단원이 또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4페이지에 이거 돌아온 외교장관 의계 얘만 보고요. 일단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동국고 시험에서는 여기 차별받지 않은 권리보다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헷갈릴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게 협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처음에 원래 1993년인가? 네, 90년대 거의 초에 한번 처음에 협상을 시작했다가 그게 까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5월에 다시 시작해서 6월달, 11월달, 2011년 3월까지 이어갔던 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그 협상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동국고에서 만약에 7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외교장관 파트에서 그래도 3-4문제, 많으면 5문제 가까이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시험 범위에 안 넣기는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협상이어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협상이어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1862년 병인양욕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했던 외교장관 의계를 돌려받기 위해서 프랑스 측과 협상을 벌이고요. 이 글은 이제 외교관 직접 그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관이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협상에 임한 양쪽의 이해와 요구가 상충되는 모습,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협상을 또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의 특징 보시면요. 네, 협상의 진행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고요.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인용해서 생동감과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밑에 형광펜 글의 구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협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협상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그게 많이 나옵니다. 자, 205페이지 보시면 옆에 짜투리 보시면요. 협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협상의 태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별표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협상이란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 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 모여서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 등을 조정, 양보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이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1학기 때 유전자 조작 농산물 그것도 서로 엄청 토론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각각 어떤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론이란 무엇이고 토론의 종류는 또 어떻게 있었는지 그걸 다 아셔야 되는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협상별로 걔네가 각각 무슨 얘기를 했고 협상이란 무엇이고 협상할 때 어떤 걸 잘 체크해야 되는지를 쫙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협상의 태도는 정확하게 협상 목적과 요구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전부를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의계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냥 첫 번째 뭐라냐면 의계는 왕실과 국가 사이에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준비 그 다음에 실행 마무리 과정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의 거의 안내 혹은 설명서가 바로 의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1866년에 뺏겼다가
1979년에 박병선이라는 분께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가시면 여기 핵심 정의 협상의 과정인데 이 협상의 과정도 별표처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는 문제사항을 공유하고요. 목표를 설정한 뒤에 상대방의 목표를 확인하는 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조정 단계에서는 이제 입장을 서로 밝히면서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단계를 보여줘야 되고요. 해결 단계에서는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로 협상의 과정이고요. 그 밑에 이거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협상의 요소. 그러니까 협상의 요소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참여자. 말 그대로 이 협상에 참여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협력자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서로 간에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말 그대로 문제사항 혹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마지막 협상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행위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합의 결과를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의 이익,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합의한 결과는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협상의 요소 중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이제 보시면 2010년 3월 새로운 제안이 이제 시작되는데, 한번 보시면 외교장관 의회 반환 협상이 20년 가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93년도에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줄게 하는데, 우리는 프랑스 측에 제시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외교통상국 본부에 거듭 요청했고요. 이 본부는 프랑스 외교장관 전부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우리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외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하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 너네 약탈한 거 우리 다 줘. 그 다음에 그럼 너네가 지금 문제가 빈자리가 났다는 거 아니냐, 도서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빌려주세요 겁니다. 우리나라 거 빌려주면 이게 뭐냐면 홍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국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등과 등량의 교환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를 주면 하나를 주면 똑같이 하나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해온 협상의 틀을 깨는 꽤 과감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 우리나라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는 대신 그 의뢰를 받아오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홍보할 겸 의뢰까지 다 받아오자 라는데, 프랑스는 이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걸 달걀이 없었다. 300건에 해당하는 의뢰를 다 내놔주면 텅 비게 될 서고를 채울 방법이 없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서는 자기들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상충되는 겁니다. 서로 갈등사항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이미 굳게 되었던 외교장관 의회 반환 협상의 뚜껑을 열어보기로 하고 제안서를 외무부에 전달하는 데 반응을 기다렸다는 건데, 여기서 좀 TMI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프랑스가 되게 불리했던 게 뭐냐면요, 이 의뢰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폐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버리는 창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야 니는 어차피 이거 버리는 거였잖아, 이게 됐었기 때문에 좀 프랑스 측이 좀 조금 불리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5월에 첫 번째 협상이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먼저 프랑스 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협상 제대로 안 됐던 거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해결책 찾아보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져야 한국 측의 지적에 동감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말없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 드는데 일단 듣자. 왜?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프랑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우리랑 뭐가 어떤 이해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랑스 국장이 뭘 하냐면요. 다만 이제 얘기하기 전에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또 뭐 하냐면 2001년에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합의했던 의계 맞교환을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자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싫어하겠죠. 그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 가시면 이제 협상의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네, 협상의 방법도 별표처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입장 차이를 검토하고 반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동의 이익이 가능한 지점을 탐색해야 되고요. 질의응답을 통해 대안을 제안하고 평가받아야 되고 동의를 유도하는 설득 전략, 양보를 통한 합의 유도 전략 등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209페이지 가시면 네,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뭐라 하냐면 갑자기 퀴즈쇼 얘기를 해요. 퀴즈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놀란 거죠. 뚱딴지 같은 튀어나온 퀴즈 프로그램 얘기했더니 잠깐 어리둥절합니다. 왜냐면 전혀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화제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얘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그런데 거기서 1866년 약탈한 도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왔다.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문제로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양국의 관계를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는 크게 피해를 볼 거고요. 한국 청소년들이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프랑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 너네들한테 안 좋을 걸 이런 겁니다.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을 걸, 우호한 게 되게 안 좋아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한 게 그때 의계 맞교환이 국내에서 극심한 질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뭘 하냐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의계 맞교환이 이 정도 혼날 줄 몰랐는데 이거 뭐냐면 원본, 부본 상관없이 의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마치 장남을 구하기 위해서 차남을 내주는 것을 다른 바 없다라고 얘기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계는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근데 이거를 하나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기를 박듯이 뭐라 하냐면 아마 의계 맞고요. 절대 안 될 걸. 그러니까 그냥 돌려줘라는 겁니다. 그냥 돌려주고 너네 이미지 좋아하는 것을 너네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측에서는 당황하죠. 얘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협상하자는 거야? 그냥 협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2010년 5월 협상에서 사용된 우리의 말하기 전략. 이게 만약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이 말하기 전략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대상 퀴즈 프로그램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고요. 2001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심지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얘기하고 있고 국민 정서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이미지 안 좋아질 거다. 마지막 최종 요구 제시하는 게 다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말하기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협상은 또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협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문구를 나눈 다음에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외교 협상이기 때문에 좀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297건 하나를 묶고 반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너네 잘못이다는 건데 니네가 한 건 한 건씩 가져간 게 아니라 모두 한 장소에서 한 시각에 다 약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를 프랑스 측이 원인 제공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됐다가요, 2011년에 이제 극적인 합의를 내게 됐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 끝났는데, 여기서 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다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작은 거를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을 세도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대여 형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다 받아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개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새 국면을 열겠다는 최고 정책 결정자, 이게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의 결정이 따른 거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 측은 실리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일단 의계를 우리 땅에 가져놓는 게 제일 첫 번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의계를 어떻게 돌려받는 게 중요하다. 실리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간의 반환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명분이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리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반환이 아니더라도 일단 다 돌려받자, 이런 실리적 관점이 해서 다 받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쭉 얘기해서 결국에 다 받게 되고요. 근데 여전히도 남아있는 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네, 계속 여러 문제 생깁니다. 그 효율, 비용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가, 또 뭐라 하냐면, 우리 측은 프랑스에 있는 외교 장벽을 다 갖고 온 대신에 한국에 이미 와 있는 한 권을 포함한 297권을 디지털화해서 프랑스와 공유하기로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였다 라는 식으로 우리도 뭐 하나 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는 게 바로 외교 장벽의 반환 방법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그냥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213페이지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협상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꼭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네. 끝. 그래서 오늘 난감합니다. 지금 10분 쉬었다가 그래도 여러분 이거 외교장관 문제 풀고 하면 12시 반 좀 될 것 같거든요. 남은 1시간 동안 여러분 워크북 풀고 가는 걸 할게요. 워크북 그냥 문제 일단은 푸는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어차피 여러분 워크북이 숙제거든요. 워크북 숙제니까 남은 1시간 동안 숙제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도요새를 끝내고요. 다음 주 도요새 관한 영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아마 다다음 주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에는 여러분들 그때는 아마 학교 프린트 어느 정도 좀 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학교 프린트를 저한테 주시면 그걸로 수업하는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 참고로 10월 다음 주는 2시였죠, 저희가. 2시부터 해서 5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단 여러분들 그 학교 프린트가 얼만큼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프린트가 꽤 양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학교 프린트도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요, 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봤습니다. 진짜 시험이 최악의 시험이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아까 도연이 때 말했던 것처럼 도요새 관한 명상 문제가 그러면 외부 작품이 엄청 나올 수 있어요. 외부 작품이 엄청 엮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2시 6분